네,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이자 첫 번째 주말 여야 후보들 곳곳을 돌면서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상대 후보를 향한 집중 포화를 가하면서 신경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선거가 11일 남은 상황인데요. 일단 두 후보 서울시장 보궐선거 두 후보의 동선 좀 보겠습니다. 오늘 박영선 후보는 중랑구, 강동구 골목시장에 갔다가 저녁에 송파구에서 청년들과 만나서 뭐 힐링 캠프 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어떤 부분을 좀 중점하는 동선일까요? 기본적으로 뭐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민주당이 그전에 보면은 강남 지역 말고는 다 이제 어찌 보면 우세였거든요. 지금 네. 국회의원이라든지 구청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지금 강남 지역 말고도 되게 다른 지역들도 굉장히 어찌 보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아마 좀 뒤집어야 될 때, 좀 밀리는데 이런 데 찾아가는 것 같고요. 가장 아마 염두에 두는 거는 아마 20대, 30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그렇지 않아도 20대, 30대, 40대에서는 민주당 지지자였고 이제 50대, 60대 넘어가면은 약간 국민의힘 지지자 아니냐 요 구도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되살리는 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승부를 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통적인 지지층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20대, 30대 거기에 공약을 맞추는 것 같고요. 아마 어제 나온 뭐 반값 아파트 공약도 20대, 30대 공약인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청년들과의 대화라든지 거기에도 아마 포커스는 결국은 전통적인 지지층을 끌어안자, 다시 복원시키자. 거기에 제가 보기엔 포커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청년층을 공략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도 보면 강북 지역에 집중을 하고 있고 오늘 특히 서울숲 유세에 이어서 오후에 연세대를 또 찾아가서 학생들을 만나고 원철수 선대위원장과 홍대 부근에서도 유세 활동을 합니다. 아무래도 대학가에 좀 집중된 모습인데 현재 지금 박 후보에 비해서 20대 지지율이 높은 이 상황을 좀 더 유지해 나가겠다 이런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박영순 후보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놀라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20, 30대층의 이제 지지를 받고 있다가 지금 오히려 20, 30대층이 역전 정도가 아니라 뭐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요. 반대는 이제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에 사실 20, 30대가 이렇게 지지를 보내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율을 더 굳히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20, 30대층 같은 경우는 이 정부가 사실 공정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공정하고 또 이 현 어떤 집권층의 어떤 위선적인 모습 이런 것 때문에 실망하고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20, 30대층을 국민의힘의 완전한 지지층으로 굳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금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에 비해서 한 20% 이상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밴드웨건이라고 하죠. 어쨌든 이제 그 바람을 계속 일으켜가면서 이제 선거를 지속하기 위해서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첫날에는 이제 광북 전역을 훑었고 또 어제는 이제 강남 전역을 훑고 오늘은 또 다시 이제 강북 전역을 훑는 상당히 이제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20대 이제 지지 이탈의 원인을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어떻게 분석하세요? 뭐 저도 지금 사실은 20대들이 아마 이제 대부분 뭐 집을 살 정도는 안 되니까 집은 뭐 10억 이상 돼야 되니까 대출도 돼야 되고 그때가 아마 대부분 뭐 주식하는 거 아니냐 얘기는데요. 저도 주변에 보면 결국은 아마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말씀하신 이제 공정의 문제. 나는 집도 못 사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뒤로 돈도 따로 벌고 있구나 이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지지율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요 한 근 10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긴 게 2010년 선거였거든요. 그때도 다들 기억하시지만 한명숙 그때 당시 후보랑도 한 20%가 차이 났지만 0.6%인 거라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선거가 2016년 총선이었는데 정세균 총리하고도 한 15%, 20% 이겼는데 완전 뒤집어졌죠. 그러니까 뭐 지난번 총선에는 고민정 후보한테 진 거는 뭐 말할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의 저는 지지율에 좀 거품이 있다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이분이 원래 예전부터 방송도 하고 굉장히 알려진 사람이라 오세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과연 정치적으로 지지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투표장 가서 찍을 수 있느냐, 그거는 저는 아마 두 번의 경우가 보여줬다라고 봐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끝까지 아마 최선을 다해야 되는 선거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이 있으십니까? 예, 뭐 그렇게 뭐 지지율 변화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바람에 의해서 워낙에 휘둘릴 수 있고 또 지금 뭐 앞서 나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걸 이제 안심했다가는 이제 큰 코를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김종인 위원장도 한 5%에서 한 7% 정도 앞서가고 있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오히려
오세훈 후보는 정말 이게 박빙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결국은 지지율이 한 20%를 앞서가고 있지만 그것은 선거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것은 맞고요. 예.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예. 선거는 사실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사실 큰 변화가 있지만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선거 운동 기간에 크게 전세를 뒤엎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선거 마케팅 쪽에서는 사실은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그 지지율을 확인하는 것뿐이다라는 표현까지 있을 정도로 예. 저는 뒤엎기는 되게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서 신경전도 고조가 되고 있는데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후보를 향해서 계속해서 실패한 시장의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또 내곡동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지율을 따박따박 하루에 2%씩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도 보였는데요. 어떤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아마 많은 분들이 저도 뭐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결국은 서울시장은 스스로 그만뒀잖아요. 결국은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떤 반대해서. 그런데 뭐 저도 방송에서 직접 얘기를 해보면 지금도 사퇴한 걸 후회하는데 무상급식을 적극 찬성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지금도 반대인 게 제가 보기에는 의사인 것 같고 지금 내곡동 관련해서는 어제 아마 KBS에서 중요한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처음에는 나는 그런 땅 있는지도 몰랐다 그랬다가 그 이제 국회의원 선거 등록할 때 재산 등록을 할 때 나오니까 아 그게 수용지역에 들어가는지 몰랐다 그랬어요. 근데 어제 KBS 보도가 뭐 있냐면 거기 땅이 한 1,300평 조금 더 되는데 경작하던 사람도 있었거든요. 4명 있었는데 2명을 아마 인터뷰했는데 예. 그 중에 한 분은 오세훈 후보가 직접 왔다. 그리고 왜 측량했냐면 그 측량한 게 2005년에 한 건데 2006년에 이게 막 지구 들어갔냐 마냐 이랬거든요. 측량하는 걸 기본적으로 보면 확실하게 경계선을 긋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장인하고 같이 왔는데 3명이 가서 밥도 먹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단순히 인사만 한 게 아니라. 근데 사람이 측량하러 가면은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측량이라는 게 내 땅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이게 실제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리고 밥 먹을 정도 됐는데 지금 얘기는 나 그 당시에 가지도 않았다. 뭐 다른 사람이 갔다. 처남이 갔다 이러는데 오세훈 후보 만나본 사람은 알겠지만 키가 큽니다 일단. 그리고 얼굴도 약간 호감을 생겼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한번 보면은 기억할 수 있는 인상이에요. 그때 근데 거기 두 사람이 보면 다 선글라스 끼고 왔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측량하러 갔는데 내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수용되는지도 몰랐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할 때 중요한 거는 거짓말, 정직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곡동이 문제가 됐던 것도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 사자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고 이명박 대통령 결국 BBK 나라 모른다 관계없다래 했는데 결국은 그 거짓말이 문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오세훈 후보가 아마 제가 보기에 그분들이 증언이 진술대로 나오면 본인이 뭐 관여된 게 나오면 사퇴하겠다 그랬잖아요. 측량하러 갈 정도면 얼마나 깊이 관여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게 크게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오세훈 후보는 어제 그 명확하게 부인을 했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자리에 갈 이유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분의 이제 증언 저도 이제 뉴스를 봤습니다만, 뭐 어떤 뭐 확증적인 어떤 증거를 갖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오세훈 후보는 그 혹시 그때 이제 처남이 그 자리에 갔는데 혹시 처남하고 착각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예. 본인은 간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뭐 확증적으로 그 자리에 갔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 저는 그때 2005년 상황은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여론조사 1순위를 지금 기록하던 그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당시에 그 굉장히 그 처세를 그 신중히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굳이 이제 부인의 땅, 그러니까 처가의 땅에 가서 그것을 확인하는 뭐 선글라스까지 끼면서 가서 확인할 이유가 별로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증언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뭐 확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어차피 지금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그 내곡동 땅을 가지고 유일한 이제 네거티브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선거 운동이 11일밖에 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사실 네거티브전이 그렇게 저는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 이후에라도 뭐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이후에라도 얼마든지 밝혀질 문제고, 이번에 임기는 사실 1년짜리 임기 아닙니까? 예.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볼 때 서울시장을 뽑는다기보다는 정권 심판을 할 것이냐, 정권을 오히려 유지하는 쪽으로 택할 것이냐라는 걸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떤 서울 시민들께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바라보는 판단의 지점을 민주당이 좀 놓치고 있다. 즉 오세훈 후보 개인의 문제, 그 네거티브 한다고 해서 이 지지율의 변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중요한 얘기 하시는데요. 네. 뭐 네거티브 문제가 아닙니다. 정직함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거에서 말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뭐 처남이라 그러는데 오세훈 후보가 당시에 그 식사했다는 분이
오 변호사님 아니십니까라고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처남이 변호사인지 모르겠어요. 오신일 아닐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인이 같이 왔다는데 장인도 뭐 정모 씨라도 기억한다는 얘기죠. 네. 이게 벌써 15년 전 얘기예요. 근데 기억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분들이 2000년도부터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 5년 정도 지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오세훈 후보 누구든지 한번 보면 알아요. 키도 크고 뭐 물론 뭐 선글라스를 꼈으니까 얼굴을 못 봤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자체가 잘못된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한 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두 명이 봤다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정직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때 갔는데 제가 뭐 그냥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남이 갔다. 저는 아마 처남도 아마 조만간 방송에 나올 뭐 인터뷰에 나올 것 같은데 외모를 보면 알겠죠. 네. 혼동할 수 있는지 아닌지. 그래서 저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 솔직해야 된다고 봐요. 계속 난 땅 있는지도 몰랐고 우리 그 수용되는지도 몰랐고 그게 뭐 지구 지정되는지도 몰랐고 했는데 측량하러 가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엔 정직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내곡동 그 부인의 땅에 대해서는 그 양측이 다 사실을 밝혀라 아니다 이런 그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이제 어차피 지금 이게 뭐 이제 추후라도 밝혀질 사항은 좀 밝혀질 거라고 보는데 네. 현재는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게 그 처가에 그러니까 부인이 상속받은 땅이었고 굉장히 네.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1970년대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지구 지정 당시에 약간 본인의 이제 어떤 착오나 어떤 그 기억의 문제 때문에 이제 착오를 일으켰다고 해명을 했고 예. 그리고 이번에 또 어제 이제 KBS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본인이 아니었도 안 갔다라고 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후라도 어떤 진실을 관계 아까 얘기했지만 정치 지도자에게 있어서 거짓말은 굉장히 도덕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 추후라도 좀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세훈 후보가 한 또 이야기들도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20대는 경험치가 부족하다 이렇게 발언을 해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오세훈 후보가 절망한 젊은이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이다 이렇게 또 비난을 했고 계속해서 문재인 아바타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뭐 20대가 잘 모르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니들이 잘 몰라서 그렇다 이거잖아요. 어찌 보면 약간 뭐 꼰대 아니냐 이런 식인데 뭐 저도 뭐 굳이 할 필요는 없는 얘기 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얘기한 기본 취지가 오세훈 후보가 어떻게 서울시장 그만뒀는지 생각해봐라. 이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어쨌든 10년 전에 무상급식 반대해서 나온 건데 그때 무상급식 반대가 중고등학교였거든요. 그분들이 아마 제가 보기엔 지금 20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한마디로 하면 이거죠. 오세훈 후보가 지금 20대 당신들한테 무상급식 획이 줄어서 시장을 그만둔 사람이다. 근데 그런 사람이 다시 하려고 한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 당시에 무상급식 반대했던 거 반성하고 있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무상급식 자체는 지금도 반대하는데 사퇴한 것만 이제 후회한다 이러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 지역을 좀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일단 서울 지역만 보면요. 각 후보들의 정책도 물론 나오긴 나오지만 서로 굉장히 비방하는 그 언행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이세요? 원래 이제 선거에 들어가면 이제 네거티브존이 이제 전개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선거의 성향상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투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분노 투표의 성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싫어서 이 사람을 찍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악입니까? 예. 그리고 네거티브라는 게 되게 쉽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렇게 반듯한 옷을 차려입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힘들지만 남 차려입은 옷에 흙탕물 껴넣는 건 아주 쉽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툭 던지면 끝입니다. 그럼 나중에 가면 아니면 말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선거 이후에 다 밝혀지지도 않아요. 아까 내곡동 땅 문제도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제기됐던 것들이 나중에 추가적으로 쭉 밝혀져야 되는데 선거가 끝나면 이긴 사람은 이기는 대로 진 사람은 진 대로 그냥 이 이슈가 소멸해버리고 말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 또 아까 그 20대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사실 20대들이 지금 박영선 후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 20, 30대 지지율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역시 그 민주당도 20대, 30대를 바라볼 때 역시 그 어떤 대상, 그러니까 본인들이 설득하고 본인들이 가르쳐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지점 때문에 20대들이 분노하는 거거든요. 예. 20대들한테 과거 얘기 의미가 없어요. 20대가 지금 분노하는 건 현재거든요. 예. 나의 일자리, 지금 현 정부가 하는 모습 이런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데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뭐 경험치가 낮다라든가 이런 식의 분노 이런 거는 왜 예를 들어 70대 우리 어르신들이 저희 세대들을 보면서
6.25를 경험하지 못해서 너희들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할 거 제대로 반성해야 될 거라고 보고 오늘 이제 송파에 가시니까 아마 이 얘기가 또 나올 텐데 네. 뭐 반성할 건 반성하면서 20대가 원하는 건 과거의 얘기가 아니다. 현재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듣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잘하면 진짜 별을 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긍정적 평가를 내놨고 안 대표한테는 이미 놓쳤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글쎄요. 어떤 의미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단일화 이제 막 했고 그러면 선거 안철수 후보가 그전에 경력이 있으니까 단일화 했는데 뭐 잘 안 도와줄 거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어떻게든 좀 잘 도와주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 이미 별의 순간 지났어. 안 될 거야. 예. 그러면 이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뭐 지금 오세훈 후보는 뭐 공동정부 뭐 서울시 공동 운영한다. 끝나면 합당할 거다 그러는데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 보기에는 뭐 웃긴 소리다. 다 물 건너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도 아마 이제 공동 운영은 할 수 있을까? 그게 관심이 아닐 거 아니에요. 합당이라든지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대권 후보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 쉬운 상황이 아니다. 합당도 제가 보기에는 물 건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영향력은 더 세졌잖아. 이번에 네. 어쨌든 단일 후보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뭐 비대위원장을 안 하더라도 반대하는데 안철수 대표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저는 오히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들어가기 싫은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반대하니까 잘 됐다. 그냥 내가 밖에서 내 지대를 계속 갖고 있으면 다음에 또 이렇게 대권도 단일로 하면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 뭐 합당이나 입당은 거의 물 건너 간 것 같고 공동정부 운영도요. 지금 선거철이니까 말하지만 예. 1년인데 1년 동안 지금 오세훈 후보 계속 얘기하는 게 빨리 가서 일해야 된다는데 이거 지분 나누다 보면 시간 끝나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것도 별로 가능성 없는 얘기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왜 지금도 이제 그 단일화가 됐는데도 안철수 그 대표에게는 좀 박한 말씀을 하실까요? 좀 믿긴 미운가 봐요. 근데 본인은 안철수 대표 후보가 이제 대표죠. 안철수 대표에서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 뭐 이런 건데 이제 과거에 이제 멘토를 하면서 리더십을 다 이제 봤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이렇게 자꾸 규정 지으면서 소위 우리말로 이제 디스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네. 디스할 필요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실 제가 여러 정치인들을 지켜보면 국민들은 당선된 사람들을 보지만 또 한편으로 낙선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굉장히 지켜봅니다. 예. 이게 옆눈으로 지켜본다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실패했지만 그 이번 선거 때 자신의 약속을 얼마나 지키면서 선거를 열심히 도와주는지 이런 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속에서 정치인들의 이제 그 국민들의 이제 정치인들에 대한 점수가 서서히 쌓여가면서 재기할 수 있다. 지금 사실 오세훈 후보도 10년 동안 거의 야인 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네. 다시 이번에 화려하게 등장했는데 안철수 대표도 이런 과정, 인고의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다시 태어난다면 국민들이 또 다른 모습으로 안철수 대표를 어느 순간에 우리 지도자로 또 차출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좀 희망을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재미있는 이번- 얘기를 예. 하나 하면요. 네네. 안철수 대표가 앞으로 행보를 어떻게 할지는 아마 옷을 어떻게 입는지 보면 알 거예요. 아. 입당을 할지 아니면 정말 도와주는지. 빨간 옷을 입냐? 그렇죠. 왜냐하면 금태섭 후보는 어쨌든 마음이 간 거예요. 예. 입당을 할 것 같아요. 빨간 옷 입었잖아요. 근데 안철수 후보는 양복 입고 와요. 네. 넥타이만 맸거든요. 예. 근데 선거 과정에서는 이 옷을 입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세훈 후보도 보면 사실은 빨간 옷보다 하얀 옷 입을 때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어느 정도 당하고 거리를 두는 건데 안철수 대표는 그보다 더 가 있는 거죠. 예.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대표가 하얀 옷 입는지 빨간 옷 입는지 아마 보면 앞으로 어떻게 갈지 대충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옷 입을까요? 오세훈 후보가 흰색 옷을 입는 건요. 네. 그 당하고 거리를 두는 게 아니고 예. 그 선거 운동원들이 전부 빨간색 아닙니까? 그럼 그 자리에 본인도 빨간색이 있으면 묻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당의 국민의힘의 공식 색깔이 선거운동 복장이 이게 붉은색 계통하고 흰색 네. 계통을 이렇게 혼용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다 파란색 입어요. 그거 아, 다 예. 알아봅니다. 선거 때 가면 후보 다 알아봐요. 예, 알겠습니다. 옷의 정치학까지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저희 부산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산 역시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인데 앞으로 부산 선거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두 분께 좀 질문 부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그 결국은 이거를 뭐 MB 사찰 관련된 걸 보고를 받았냐 안 받았냐 얘기는 네. 어제 중요한 얘기 나왔죠. 임태희 당시 이제 비서실장이었는데 그거 원래 그냥
그 정도로 다 가는 거다. 우편 배달하듯이. 우편 배달하듯이 간다는 얘기잖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영하게 됐으면 경유돼 있다. 아마 청와대에 계셔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그 서류라는 게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한 번도 안 봤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통계를 보면 국정원 문건이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계속 간 거예요. 네. 그러면 아니 일주일에 두세 번씩 계속 가는데 이번 청와대 정무수 오래 했거든요. 하는 동안 난 한 번도 관여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 당시에 뭐 다른 분들 이미 증언으로도 그 MBC 보도에 보면 아니었어.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분이 또 특징이 부동산과 관련된 게 너무 많아요. 다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뭐 LCT도 부동산이죠. 거기 미술품도 부동산이죠. 국회 레스토랑도 부동산이죠. 요번에 미등기 등록했던 것도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다 부동산 그리고 다 거래와 관련된 것들이 많아서 솔직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물론 LH 이게 굉장히 서울 지역에서 뜨거운 이슈입니다만 사실은 부산의 LH 문제가 여기만큼 그렇게 뜨겁진 않거든요. 근데 이 결국은 뭐 어제는 뭐 우리 아들은 서울에 가서 집도 못 구한다는데 아니 위아래층으로 20억짜리 사는 사람이 그거 없어가지고 못 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좀 안 맞다라고 네. 봐서 뭐 부산에서는 이 부동산 문제 그리고 본인이 그 MBC 그 국정원 사찰을 보고 못 받아라는 문제도 이슈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형준 후보 측에서는 어떤 지금 전략이신가요?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 이제 가덕도 이슈를 갖고 선거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까지 내려가면서 가덕도 특별법을 밀어붙였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이슈가 거의 소멸한 것 같아요. 이슈가 소멸했고 왜냐하면 특별법이 통과됐고 그럼 부산시민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 후보를 안 찍어도 어차피 다음 1년 후면 또 대선입니다. 그럼 뭐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이 또 약속한 걸 또 지키려고 할 것이고 국민의힘도 또 집권하면 또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이제 됐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지금 LH 사건과 관련해서 어쨌든 정권에 대해서 뭔가 혼을 좀 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박형준 후보 쪽으로 지지를 몰아가는 것 같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박형준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지금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국정원에서 얘기하는 사찰 문건이나 이런 건 크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심에 영향을 전혀 미치고 있지 않는 것 같고 다만 이제 LCT 특혜 분양권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부산 시민들이 박형준 후보가 상당히 깨끗한 줄 알았는데 뭔가 좀 오점이 있구나 이런 정도의 인식들은 갖고 있고 그에 대한 여론들은 좀 안 좋게 변화가고 있다고는 해요. 그런데 여론의 지지율은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58대 29예요. 30%가 차이가 나고 그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후보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정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냐, 정권을 이번에 견제하고 심판할 것이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로 보여요. 그렇기 네. 때문에 계속 김영춘 후보가 민주당에서 계속 박형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성의 어떤 캠페인을 이어가겠지만 크게 영향을 못 미칠 것 같고 주요하게는 이제 3월 30일 날 이제 TV 토론이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이때 아마 아주 중요한 공방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때 어떤 이것을 반전시킬 만한 특별한 어떤 증거 제시나 이런 걸 하지 않는다면 이 판세는 크게 뒤집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0일 TV 토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TV 토론이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서울이든 아니면 부산이든.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직접 만나서 선거 운동하는 건 제한이 많거든요. 예. 근데 저는 과거를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박영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난번에 총선에 나왔을 때에도 부산 지역 내에서는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비리 문제 아니면 여러 가서 다른 문제들로 통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어찌 보면 총선에서 거의 될 뻔하다 안 되고 이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서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오래된 이슈다. 특히 LCT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부산에서는 여야 문제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부산에서 힘 있는 사람들은 다 거기 관여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LCT 문제도 아마 선거 전까지 이거를 밝히거나 이러지는 어렵겠지만 TV 토론에서 쟁점이 될 걸로 보고 예.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그런 거죠. 어떻게 위아래층에 똑같이 로얄층을 받아갈 수 있지? 이거는 미리 어느 정도 다 내정해서 준 거 아닌가? 네. 이 생각을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TV 토론 과정에서 LCT가 큰 쟁점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3일 후에 TV 토론에서 많은 게 또 해소가 되고 또 반복도 나오고 그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